뉴스타트 3부로 이어갑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며칠 안으로 북한을 방문할 예정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 기간 수도 아스타나에 마련된 현지 프리츠 센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며칠 안으로 다가온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전개되는 한국과 중국의 외교안보 전략 대화도 있다며 이를 전부 고려하면서 주요 우방국들이 북한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과 궤를 같이 하도록 순방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관련해 단순히 쓰레기를 보내는 것을 넘은 북한의 잠재적 조치에 대해 항상 경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워싱턴 DC의 스팀슨 센터가 개최한 좌담회에서 북한이 오물풍선 이상의 심각한 도발에 나설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북한의 잠재적 도발이나 조치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계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평양에서 일어나는 일을 주의 깊게 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의 정책이나 접근법에 변화가 있었고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의제로 한 유엔 안전보좌기사회 회의가 우리나라 주재로 열렸습니다. 한미일 등 대다수 이사국이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이 북한 인권 상황을 악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황부선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이른바 절차 투표가 열렸습니다. 북한 인권을 의제로 안보리 회의를 열렸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자 표결로 결정하게 된 겁니다. 9개국 이상 찬성 요건은 쉽게 충족됐습니다. 12 votes in favor, 2 votes against, 1 abstention. The provisional agenda has been adopted. 이렇게 성사된 유엔 안보리 북한 인권 회의는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과 인권 악화 상황을 강도 높게 규탄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의장국 대표로서 회의를 주재한 황준국 주 유엔 대사는 북핵과 인권 침해를 쌍두마차에 비유했습니다. North Korea is like a two-headed chariot, driven by nuclear weapons and human rights violations. If human rights violations stop, nuclear weapons development will also stop. 미국도 북한이 주민 복지에 써야 할 자원을 무기 개발에 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It is our responsibility as members of this council, as human beings, to speak out against a regime that chooses weapons over the welfare of its own people. 북한 인권 안보리 회의에 앞서 한미일 등 57개국과 유럽연합은 약식 회견을 열고 북한의 인권 상황 악화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안보리 북한 인권 회의는 10개월 만에 마련됐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개최됐지만 이후 한동안 열리지 않다가 지난해 8월 6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현지 시간 10일 북한 인권 상황을 의제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 탈북 청년이 나와 북한 정권이 아닌 북한 주민 편에 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가보훈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낸 김금혁 씨는 시민사회 대표 자격으로 참석해 김정은에게 북한 주민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과 핵무기에 집중하는 것이 더 이상 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평양의 엘리트 집안 출신으로 김일성 종합대학을 다니다가 중국 베이징에서 유학을 하던 중 북한 체제에 대한 의문을 느끼고 북한 유학생들과 독서 모임 활동을 하다 북한 당국의 꼬리가 잡혀 2012년 한국에 왔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7번 연속 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4차례 금리 인하를 예고했던 연준은 한 차례로 횟수를 낮춰서 잡았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권준기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연준이 예상대로 금리를 또 동결했죠? 네, 이틀간 공개시장위원회를 마친 연방준비제도는 금리 동결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 올린 금리 상단 5.5%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7번 연속 금리 동결이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와 금리 격차도 2%포인트를 유지했습니다.
앞서 오늘 발표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연준의 희소식이었습니다. 5월 소비자 물가가 3.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전문가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물가가 잡히고 있다는 소식에 시장 표정이 밝아졌지만 여전히 연준 목표치인 2%와는 격차가 커서 당장 금리를 내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연준 성명에서 물가에 대한 새로운 낙관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달만 해도 2% 물가 목표에 대한 추가 진전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던 연준은 이번엔 완만한 추가 진전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So far this year, the data have not given us that greater confidence. The most recent inflation readings have been more favorable than earlier in the year, however, and there has been modest further progress toward our inflation objective. 네, 이번 회의에서 관심은 올해 금리 인하가 몇 번이나 가능할지였는데 한 번만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향후 금리 정책을 예상하는 점도표가 새로 발표됐는데 올해 금리 인하는 한 번만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지난 3월 회의 때만 해도 3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했지만 한 차례로 낮춰 잡은 겁니다. 19명 위원 가운데 7명이 한 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했고 8명이 2차례 인하를 내다봤는데 나머지 4명이 금리 인하가 없을 것으로 관측하면서 중간값은 한 차례 인하로 정해졌습니다. 내년 전망은 더 좋게 봤습니다. 지난 3월에는 내년 금리 인하 횟수를 3차례로 내다봤는데 이번엔 4차례로 높여 잡았습니다. 파월 의장은 올해 언제 금리 인하가 가능할지 질문에는 끝까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미래는 알 수 없고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겁니다. 연준이 연내 금리 인하 횟수를 줄였지만 뉴욕 증시는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물가가 잡히고 있다는 신호에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두 지수 모두 1% 안팎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는 0.09% 소폭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헤즈볼라가 고위 지휘관의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데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 북부를 향해 대규모 로켓 공격을 벌였습니다. 헤즈볼라와의 전면전까지 임박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가자 휴전 협상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노란 깃발이 드리워진 관이 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헤즈볼라 고위 지휘관 탈렙 사미 압둘라의 장례식. 수백 명의 헤즈볼라 지지자들과 무장단체 고위 관리들이 참석해 탈렙의 죽음을 애도하며 동시에 이스라엘의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سنزيد من عملياتنا شدة وبأسا وكما ونوعا ولينتظرنا في الميدان. 보란 듯이 대규모 로켓 공격으로 보복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 북부를 향해 무려 170여 발의 로켓포를 발사했는데 전투가 시작된 이래 최대 규모 공격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맞서 이스라엘도 레바논 남부의 미사일 발사대를 폭격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위태롭게 가자 휴전 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설상가상 하마스를 지지하는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전투까지 격화하고 있습니다. 하마스의 수정안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미국은 대안 중 일부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마지막 이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결국 하마스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I can't speak for Hamas or answer for Hamas, and ultimately, it may not be the path that Hamas wants to pursue. But Hamas cannot and will not be allowed to decide the future for this region and its people. 휴전이 성사되면 중동 위기는 점차 잦아들 가능성이 있지만 협상이 또다시 무산된다면 헤즈볼라와의 확전도 불가피한 상황. 하지만 휴전한 타결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유럽연합이 과잉 보조금을 받아 시장 경쟁을 왜곡한다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최고 48.1%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현지 시간 12일 조사에 협조한 중국 전기차 업체에 평균 21%의 상계 관세를 잠정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중국 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현재 모든 수입차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업체별로 비아디, 지리, 상하이 자동차는 각각 17.4%, 20%, 38.1%포인트 더 올린 개별 관세가 적용돼 최대 48.1%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네, 오늘의 국회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여당 몫으로 남겨진 7명을 선출하기 위한 본회의 개최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가 합의를 통해 상임위원장 배분을 끝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양측 입장 조율을 시도하고 있지만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민주당은 남은 상임위원장 7명을 여당이 수용하지 않으면 단독으로 원구성을 끝내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등 핵심 상임위 확보를 못한 상황에서 추가 협상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선출할 때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어느 정도 반영할지 구체적인 비율을 최종 확정합니다. 앞서 당원당규 개정특별위원회는 현행 당원투표 100% 방식을 바꿔 당원 8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20%, 당원 70%와 여론조사 30%를 반영한 두 가지의 당원당규 개정 초안을 비대위에 넘겼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정책의원 총회를 열고 공영방송 이사진을 정치권 밖으로 확대 개방하는 방송 3법과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코로나19 대출금 장기 분할 상환 법안 등의 당론 추진 여부를 논의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국토교통위와 행정안전위, 보건복지위 등 3개의 상임위도 첫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네, 대전에서 퇴근 시간에 맞춰 퇴근 시간에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50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는 바퀴가 터진 줄도 모르고 달리던 택배 차량에서 불이 나 택배 물품 절반가량이 불에 탔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박정현 기자입니다. 문짝이 종이장처럼 구겨진 채 견인차에 매달려 있는 경차 한 대. 옆쪽 승용차는 뒷부분이 심하게 부서져 있습니다. 어제 저녁 대전 신일동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경차가 옆 차선에서 달리던 승용차와 부딪혔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음주 측정을 진행한 결과 경차를 몰던 50대 남성 운전자는 면허 정지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점심 식사 때 술을 마셨다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우선 뒤가 조치했고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고속도로 한복판 서 있는 화물차에서 희뿌연 연기가 쉼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주변에선 소방대원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오늘 새벽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목천나들목 인근에 달리던 7.5톤 택배 차량에서 불이 붙었습니다. 연기를 발견한 택배기사가 갓길로 차를 세운 뒤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적재함으로 불이 옮겨붙어 실려있던 택배 물품 절반가량이 탔습니다. 특히 불을 끄는데 1시간 20분이나 걸린 데다 남은 택배 물품을 일일이 꺼내며 잔불 정리 작업을 하다 보니 현장 수습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택배 물건을 또 다 옮겨 싣고 전장 정리하려면 아무래도 1시간 이상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택배기사가 뒷바퀴가 터진 것을 모르고 달리다가 불이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경남 진주시 지수면에서는 농기계 보관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안에 있던 트랙터 등 농기계가 전부 타면서 소방서 추산 5천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진화가 어려운 샌드위치 패널 구조인 탓에 불을 끄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오늘 새벽 3시 20분쯤 전남 신안 가거도 북동쪽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33톤급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당시 선원 9명이 타고 있었는데 6명은 인근 어선에 의해 구조됐지만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선원 1명은 짐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나머지 인도네시아 국적의 선원 2명을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6월 13일) 목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경향신문입니다. 어제 아침 지진 경보에 많이들 깜짝 놀라셨죠. 규모는 4.8.
이례적으로 전북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말, 어제 오늘의 지적은 아닌데 경주, 포항 지진을 겪고 나서야 전국 단위의 단층 조사가 시작됐다는 걸 지적하는 기사입니다. 네, 어제의 지진은 올해 들어 발생한 지진 가운데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을 통틀어서도 9번째 규모였고요. 네, 지진이 나면 단층 조사를 꼭 해야 합니다. 원인 분석을 해야 예측이라든지 대비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늦어도 너무 늦은 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2016년에 경주, 2017년 포항 지진을 겪은 뒤에 전국적인 단층 조사 계획이 세워졌고, 그런데 아직도 걸음마 단계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전북 지역에 대한 단층 정보가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지진이 잦았던 영남과 인구가 몰린 수도권은 먼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지진 피해가 적었던 호남과 충북은 조사가 미뤄졌는데요. 12년 뒤인 2036년이 돼서야 호남권 단층 조사가 마무리될 거라고 합니다. 기상청도 숨은 단층 조사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인정했습니다. 지진을 피할 수가 없다면 피해를 줄이기라도 해야겠죠. 더 적극적인 단층 조사가 필요하다고 신문은 짚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닷새 뒤인 18일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을 예고했죠. 새 생명을 위해서 이번 파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대한분만병의원협회는 140곳의 분만병원이 속해 있습니다. 협회 차원의 지침은 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상훈 사무총장과 임원들은 집단휴진에 동참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요. 분만은 필수 의료이고 산모들은 약자이기 때문에 최대한 배려해야 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학병원들도 18일에 분만실은 정상 운영하는데 동네 분만병원이 휴진할 이유는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하지만 산과 전문의는 크게 부족합니다. 구급차에서 아이를 낳는 산모들이 1년에 100명 정도는 된다고 하는데요. 산과 전문의 왜 부족할까요? 오성우 청정은 소송 부담을 그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신생아 뇌성마비 손해배상 소송이라도 걸린다고 하면 15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산과 전문의 100명 가운데 3명 정도만 승과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의대 증원을 하더라도 분만 의사는 창살 없는 감옥생활 같아서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진단하는데요. 의정 갈등의 현실 속에 현장에서 분투하고 있는 분만 의사의 이야기, 마음 무겁게 다가오는 기사였습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AI 스마트폰 경쟁에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AI 지각생으로 불리던 애플이 A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죠. 삼성도 이에 지지 않겠다는 각오인데요. 애플 출신의 임원을 영입하면서 경쟁은 본격적으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생성형 AI 스마트폰 시장에서 선두주자는 삼성전자입니다. 보시면 글로벌 톱5 가운데 1, 2, 3위가 모두 삼성전자의 갤럭시 S24 시리즈고요. 새 점유율을 합치면 한 60% 정도가 됩니다. 그 뒤를 중국 업체들이 이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애플도 참전하면서 AI폰 삼국지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네, 애플은 AI 기능의 확대를 설명을 하면서 보안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AI 아이폰 판매가 늘어날 거란 전망에 오늘 애플의 주가는 장중에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시총 1위를 탈환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어떤 전략을 세웠을까요? 북미 AI 센터를 설립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곳의 수장은 애플 임원 출신의 대화형 AI 전문가에게 맡기기로 했고요. 네, 삼성전자와 샤오미, 애플까지 올가을 AI 스마트폰 경쟁에서 누가 웃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진정한 스마트폰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세계일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데 어르신들은 점점 소외가 되고 있습니다. 만 55세 이상 고령층의 한 70% 정도가 음식 배달 앱을 써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키오스크로 주문하다가 당황하는 어르신들 많으시죠? 키오스크를 써본 고령층은 57%가량으로 나타났습니다. 2년 전보다 11%가 넘게 늘어난 거긴 한데 쓰기 어려운 건 여전합니다. 네, 키오스크를 처음 접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골라야 하는 선택상은 복잡하고 용어는 어렵죠. 헤매고 고민하는 사이에 내 뒤로 줄줄이 사람들이 기다린다면 어르신들은 얼마나 눈치가 보일까요? 결국 주문을 아예 포기하고 돌아서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것도 어려우시다고 합니다. 모바일로 상품을 사본 고령층은 38.4%, 10명 가운데 4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또 교통서비스 예약이나 민간 인증서 발급, 민원 세금 처리를 해봤다는 응답은 30%에도 못 미쳤습니다. 네, 이번 결과는 서울시민 디지털 역량 조사에 나온 내용인데요. 서울시는 시민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하고 또 고령층의 디지털 활용 체험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향신문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올해에도 사랑벌레, 러브버그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징그럽다고 그런데 해충제를 뿌리지는 말라고 하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암수가 함께 붙어 다녀서 붙여진 이름인 러브버그, 정식 명칭은 붉은 등 우단 털파리입니다. 가게 쇼윈도나 베란다 방충망까지 빼곡하게 붙어있던 모습 기억하실 겁니다. 서울 서북부와 고양시 쪽에서 주로 많이 발견이 됐었는데요. 작년에는 서울 남동부와 경기 남부에서도 관찰이 됐습니다. 더 빨리 찾아온 온난화 때문에 이번 주말에 러브버그 대발생이 관측될 거라고 합니다. 외양은 다소 좀 징그러울지 몰라도 러브버그가 사람을 물거나 해를 끼치진 않습니다. 오히려 생태적으로는 익충으로 분류가 됩니다. 다만 대량으로 나타날 경우 지자체에선 퇴치법으로 물 뿌리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빠지는 게 죄는 아니라고 하죠. 해충제 말고 물 뿌리기로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6월 13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열리는 재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온라인 과외부로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정유정의 범행이 매우 잔혹한 데다 유족들이 극형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평탄하지 못한 성장 과정을 겪어왔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해준 의사 염모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후 2시 10분에 열립니다. 염 씨는 지난해 8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인 신 씨에게 프로포폴과 케타민 등을 위법하게 투여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앞서 검찰은 염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경찰의 물리력 행사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된 손해배상 소송의 1심 결론 오늘 오후 1시 50분에 나옵니다. 유족 3명은 지난해 5월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이태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려다가 경찰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전치 2에서 3주의 상해를 입은 만큼 인당 5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지난해 8월 소송을 냈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난독을 부린 조폭 순화파에 가담한 행동대원들에 대한 2심 선고도 내려집니다. 앞서 1심은 범죄단체에 가입한 건 큰 죄라면서도 대부분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18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조직원 등에 대한 선고는 유예하는 등 선처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대리한 변호인들이 당시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2심 선고가 오늘 오전 10시에 이뤄집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에 위법이 있어 재판관들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미국의 금리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밤사이 연준이 이제 금리를 결정했는데 7번 동결을 했더라고요. 예상됐던 시나리오였죠? 이게 뭐 사실은 뭐 거의 다 동결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고요. 이것의 근본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결국은 물가 상승률인데 연준이
연준이 바라는 수준이 있죠. 2% 타겟하는 수준이 있는데 그거보다 지속적으로 높게 3% 이상 계속 나오면서 이번에는 금리를 내리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연준의 목적이란 것은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있고요.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 결국은 금리를 높게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물가 수준이 타겟보다 높은 상태에서 금리를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도 동결의 배경을 좀 짚어보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연준이 가장 신경 쓰는 지수죠. 소비자 물가지수 5월 수치가 전망치를 밑돌면서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잖아요. 이게 좀 의미가 있었다고 보시는 거죠? 사실 이제 물가가 연준이 예측하는 것만큼 잘 잡히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 의미가 어떤 거냐면 사실 이게 1월부터 그래프에 약간 생략이 되어 있는데 1월부터 물가 상승률이 다시 올라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8월에서 1월까지 떨어지다가 12월에 약간 또 오르고 이게 물가가 순조롭게 순탄하게 내려가면은 연준이 이제 물가가 하락하는 추세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이제 기준금리를 낮출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었는데 4월이 3.4%였습니다. 그래서 4월보다 지금 5월이 이제 좀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면서 예. 이게 조금 나아지는 게 아니냐 계속 출렁이고 있는데 사실 올해 1월부터의 흐름은 올라가는 추세였거든요. 3.1%부터 3.4%까지 올라가는 추세였는데 이번에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면서 3.4%에서 3.3%로 좀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고요. 이게 시장의 또 예측치, 시장의 컨센서스, 그게 전문가들 예측하는 수치에는 3.4%였는데 이거보다 또 0.1%포인트 낮게 나오면서 물가가 조금 안정되는 국면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연준이 가장 가져야 되는 것, 금리 인하를 위해서 가장 가져야 되는 것은 물가가 인하하고 있다는 확신이고요. 예. 이런 최근에 데이터들이 출렁이면서 결국 이게 안정적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1월부터 또 올랐다 내렸다 이런 사실 1월부터 4월까지 오르는 추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약간 내림으로써 어떻게 보면 안정화된 추세로 다시 가지 않느냐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지금 올해 들어서 미 CPI 지수가 계속 3%대에서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연준이 그걸 주목하는 것 같은데 결국 목표치가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2%대였고 그리고 이번 회의가 좀 주목을 받는 이유가 이제 앞으로 금리를 언제 또 몇 번 인하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었는데 점도표가 이제 공개가 또 됐잖아요. 지금 기존에는 한 3회였는데 금리 인하를 1회 이제 올해 한 번 정도 시사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가요? 일단 점도표는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나오는 통계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사실 통계 지표라기보다는 연준 위원들의 예측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 이제 금리가 어떻게 되고 인플레이션율 같은 게 또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이제 지난 12월, 그러니까 작년 12월이죠. 작년 12월하고 올해 3월에는 올해 이제 12월쯤 되면은 금리가 한 4.6% 정도 될 것이다. 지금의 기준금리가 5.25%부터 5.5%니까 이제 예측치대로라면은 금리가 3번 인하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인플레이션이 출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쫙 안정되게 내려가는 추세로 가면은 이제 물가가 안정된다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금리를 빨리 내릴 수가 있었는데 1월부터 금리가 다시 이제 올라가는 추세로 가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3.4% 지금이 이제 3.3% 내려가긴 했지만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 수준에 비해서 아직 굉장히 높거든요. 네. 이게 빠르게 내려갈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런 기대가 실현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올해 이제 최종의 금리가 얼마나 될 것이냐 이것을 4.6%에서 5.1%로 올렸습니다. 그 말은 이제 결국은 올해 한 번 정도 연준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금리 인하가 있지 않느냐 이런 그런 의견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이 결국은 이제 앞으로 지표가 빠르게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물론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예. 지금 시점에서 5월까지 데이터, 그러니까 5월에 CPI 지수를 파월 의장이 봤다라고 이야기했는데 5월까지 소비자 물가 지수를 봤을 때는 금리 인하가 한 번 정도 예상된다라고 아마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표치까지는 아직 남았지만 그래도 물가가 잡히고 있다라는 어떤 신호가 아닐까 기대감 때문일까요? 시장은 환호하면서 출발했습니다. 미 증시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주가는 사실은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가 먼저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연준의 금리 결정이 늦게 나왔는데 일단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측보다 낮게 나오고 이제 4월보다 5월 지수가 좀 낮게 나오니까 이제 물가 꺾일 것이 아니냐, 물가 좀 꺾이고 금리도 한 2번 정도 인하할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사실 이제 최종적으로 나스닥이 1.5% 정도 상승하고 마감했는데 네. 처음 시작할 때는 1.8% 이상 상승하는 이런 기조를 보였습니다. 높였다가 근데 연준에서 이제 올해 한 번만 할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사실 시장에서는 3번은 어렵지만 2번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네. 한 번만 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이면서 이제 약간 상승폭을 줄이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리고 주요 지수 그 가운데 이제 어떤 종목을 보면 애플이 있잖아요. 지금 애플이 엔비디아와 이제 시총 2위 싸움을 하다가 갑자기 1위로 껑충 뛰어 올라왔더라고요. 사실 이제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의 어떤 주가 경쟁, 뭐 시가총액 경쟁이 굉장히 볼만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 사실 애플이 올해 이제 저평가를 받았던 이유는 아무래도 AI에 대한 전략을 안 내놔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의 어떤 사실은 애플의 생태계가 있는데 이 AI를 어떻게 흔히 말하면 받아들여가지고 이걸 상품화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안 나왔는데 이번에 얘기를 했죠. 이번에 얘기하는 방향 자체는 인디바이스 AI라고 얘기해서 기본적으로는 각각의 제품마다 뭐 아이폰이라면 아이폰 이런 데 제품마다 AI 서비스를 집어넣고요. 예. 보다 깊은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면 흔히 말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이야기하죠. 인터넷을 통해서 대단히 컴퓨팅을 할 수 있는 중앙 집중 컴퓨터에 연결을 해서 특히나 오픈 AI라고 이야기하는데 본인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지금 가장 발전된 언어 모형인 그 챗GPT를 이용해서 이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략을 밝혔습니다. 이게 첫날에는 사실 평가를 잘 못 받았는데 사람들이 이게 구체적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전략적으로 타당한 것 같다. 그리고 애플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그리고 이제 애플의 어떤 AI 경쟁력, 인텔리전스 경쟁력을 늘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시총 1위를 회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미 연준이 7차례 연속 금리 동결을 결정했고 이제 우리 금리 인하 시점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미국과 이제 우리나라 격차는 여전히 2% 포인트고요. 한국은행은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창용 총재 발언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이제 창립 기념식이었고요. 네. 그 한국은행의 14주년 창립 기념식에서 이창용 총재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확신이 들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통화 긴축 정책을 유지하겠다라고 보시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1분기 성장률이 좀 예측보다 좋게 나왔고요. 지금 어제 이제 흔히 말하는 가계부채 그 증가량 같은 것도 나왔는데 예. 가계부채가 한 6조 가량, 주택담보대출이 한 6조 가량 증가를 하면서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쉽사리 이제 물가를 못 내리는, 그러니까 금리를 못 내리는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 상황이라도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낮아져 2% 아래로 떨어지면은 금리를 낮출 수가 있는데 그런 제반 조건, 경제 성장률이 좋고 어떻게 보면 가계부채도 늘어나고 있고 물가 상승률도 예측보다 잘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독자적으로 내리긴 좀 어렵다. 대신에 이제 뭐 미국이 9월달쯤 지금 예측으로는 9월달쯤 한번 내릴 거라고 예측을 많이 하고 있는데 9월달쯤 내리면 그 다음에는 아마 한 번쯤은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많이 이제 전문가 사이에는 뭐 인식이 있다라고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창용 총재가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 이야기를 거론하면서 천천히 서두르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중론이 굉장히 돋보였던 어제 발언이었습니다. 다음 주제에 또 저희가 살펴보겠는데 요즘 이제 포항 앞바다에 가스와 석유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 동해 가스전 때문에 이슈가 뜨거웠잖아요. 근데 이 시기에 지금 한국가스공사 임원들이 주식을 좀 대량으로 전량 매도한 게 좀 논란이 됐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가스전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가스공사 주식가가 많이 올랐죠. 거의 예. 상한가를 할 정도 상한가를 쳤다는 얘기는 결국은 30% 이상 올랐다는 이야기인데 네. 이때 흔히 말하는 임원들이 흔히 말하는 주식을 팔면서 자익 실현을 한 것이 아니냐. 임원들이 고평가됐을 때 주식을 팔고 자기 이해관계를 위해서 너무 행동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한국가스공사의 의견은 이게 사실은 상임위원이 되면은 자사주를 포기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으로는 그런 일들이 없는데 이제 공사라는 특징 때문에 공사들은 그 흔히 말해 자기 이해관계를 위해서 회사를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주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안 된다 이런 성격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자사주를 매도하라는 명령이 있었고 매도하라는 어떤 규칙이 있고요. 이런 예. 규칙에 따라서 매각을 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 우연히 이런 것이 겹친 것이다. 그러니까 주총에서 5월 28일에 임명이 됐는데 결국 자사주 판 것이 그때 5일 안에 팔으라고 이야기를 해서 판 거다. 이런 식의 논리를 가고 있어서 뭐 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뭐 서로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임원 자사주 매각을 두고 만약에 매장이 되어 있다 그리고 시추에 성공한다. 그게 어떤 상업적으로 활용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면 앞으로 주가가 더 오를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런데 매각을 했다는 건 뭐 내부적으로도
어떤 가능성을 적게 보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일반적으로 그 사실 뭐 모든 경영진들이 주식이 급격하게 올라가면 자사주를 매각하고 좀 떨어지면은 뭐 사기도 하는 이런 경향들은 보입니다. 그거는 네.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번에 판 뭐 세 분 정도는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좀 규칙이 없었는데 팔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세 분 정도는 이 그 맨 영업일에 제가 알기로는 5 영업일 안에 이걸 팔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 규제가 있어가지고 이걸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너무 주가가 오를 때, 아까 당연히 바로 다음날 안 팔고 뭐 주가가 오를 때까지 기다린 것이 아니냐, 너무 이제 공교롭게도 이게 기다린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너무 우연치 않게 맞다 보니까 이게 또 너무 사익을 편취한 것이냐, 아니면 기다린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고요. 특히나 한국가스공사가 적자가 지금 심한데, 적자가 심한데도 임원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너무 행동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종의 공기업인데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국가기업인 공사가 지금 적자를 보이고 있는데 참 임원들이 차익 실현을 의혹을 받는 현실이 좀 어떻게 보면 씁쓸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 저희가 또 살펴보겠는데 지금 이제 남양유업 이야기입니다. 고 홍두영 창업주의 장남인 이제 홍원식 회장이 지금 경영에서 물러났는데 퇴직금 433억 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를 했다고요? 이게 내용이 굉장히 복잡한 이슈긴 한데 사실 남양유업이 예전에 이제 불가리스 사태가 있었죠.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시절에 불가리스의 효능을 굉장히 강조했고요. 과대 포장하면서 이제 홍 전 회장이 과대 포장한 게 밝혀지면서 본인이 경영권에서 물러나겠다. 그것을 이제 한앤코의 경영권을 팔면서 이제 물러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일단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그 홍 전 회장이 계약을 안 이행했거든요. 이게 뭐 구체적인 논리는 이제 이명 계약도 있었는데 이명 계약을 한앤코에서 이행을 안 해줬으니까 나는 이 주주 경영권을 내놓을 수 없다. 주권을 흔히 말하는 주식도 포기할 수 없고 경영도 포기할 수 없다라는 이런 이슈가 걸리면서 최근에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면서 어떻게 보면 사퇴하게끔 올해 1월에 판결이 나면 사퇴하게끔 된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법원 판결이 났다는 것은 이제 홍 전 회장의 주장이 잘못됐고 원래 계약을 그대로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라면 이제 한앤코란 사모펀드에 손을 들어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홍 전 회장이 작년에 흔히 말하는 퇴직금을 한 170억 정도 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대주주였기 때문에 주식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고 팔지 않았고 그때 이미 대주주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임금을 결정할 수 있었는데 그 당시 또 감사가 이거는 올바르지 않다라고 소송을 또 걸었거든요. 그러면서 170억의 어떤 퇴직금이 사실 또 주면 안 된다. 이것은 주주의 가치를 훼손한다라는 이런 편견이 나오면서 사실 170억도 없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퇴직금이 애매해지다 보니까 이번에 400억 넘게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근거가 사실 굉장히 미약합니다. 작년에 뭐 170억 정도로 추산을 했는데 올해는 400억 정도로 가야 된다. 이게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아마 뭐 재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지켜봐야 될 이런 상황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영권 분쟁은 일단락이 됐지만 홍 전 회장이 퇴직금 소송을 제기하면서 남양유업 사태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이후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이 이어지는 등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그동안 비밀리에 대북전단을 보내온 단체를 국내 언론으로는 처음으로 YTN이 만났습니다. 이들은 대북전단의 효과를 주장하면서도 다만 남북 갈등 상황을 피하려면 은밀하면서도 효과적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지난 4월 15일 대북전단을 매단 풍선이 떠오릅니다.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전단은 물론 이런 내용을 녹음한 음성 메시지와 라디오, 성경책 등이 담겼습니다. 풍선을 날린 사람들은 조선개혁개방위원회. 그동안 비밀리에 활동해온 이들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들은 이른바 스마트 풍선을 만들어 전단을 살포하는데 풍선의 압력을 제어해 일정 고도 이상 날아가지 않게 하고 GPS 장비를 달아 이동 경로와 마지막 떨어진 지점까지 확인합니다. 철책을 넘지 못하거나 바다에 떨어진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북한 곳곳으로 흘러갔습니다. 특히
풍선은 이동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전단을 뿌리도록 설계됐다고 단체 측은 밝혔습니다. 풍선에 달린 기계에는 1,500장 정도의 전단이 들어있는데 일정한 간격을 두고 20여 장씩 살포됩니다. 낙하산에 매단 녹음기에서는 북한 억양으로 녹음한 김정은 위원장 비판 메시지가 30분에 한 번씩 크게 울려 퍼집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1년에 10여 차례 이런 방식으로 북한에 풍선을 날려왔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풍선으로 전단을 보내면 한두 군데 지역에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넓게 확산이 안 되고 또 멀리 북한 내륙까지 깊이 가지 못하는 그런 단점들을 해결하고 그래서 스마트 풍선 개발이 결정되고 그걸 개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활동은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공개적으로 대북 전단을 살포하면 북한이 메시지 전달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오물풍선 도발 등 긴장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이들은 북한이 바람에 날려온 색다른 물건을 접촉하지 말라고 주민들에게 주의를 준 것을 두고 자신들의 풍선을 경계하는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비공개로 전단을 보내 북한의 반발이나 도발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전단을 보내는 이런 일들이 너무 공개적으로 또 북한을 공개적으로 자극을 하다 보니까 북한이 그에 대해서 격렬하게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전단을 보내는 일은 은밀하게 또 조용하게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도 북한이 모르게 비밀리에 대북 전단을 보내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육군은 오늘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소형 무인기 침투에 대비한 통합 방공 훈련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수도방위사령부와 수도군단이 주관하는 이번 훈련에 적의 무인기 역할을 할 우리군 무인기와 이를 제압하기 위한 헬기가 운항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훈련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오인 신고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며 시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구한다고 전했습니다. 정부 사업을 대신하고 지원금을 받는 단체가 수십억 원의 나랏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어제 브리핑을 열고 환경부로부터 위탁사업 등을 수행해온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가 지원 예상 등을 부정 수령해온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협회 측은 지난 2016년부터 4년여 동안 직원에게 인건비를 과다하게 지급한 뒤 이를 다시 회수하는 방식으로 17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직원 64명을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 11억 8천만 원을 부당하게 타내기도 했는데 감독기관인 환경부 출신 전직 고위 공무원까지 이 위법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은 태백산맥 서쪽의 기온이 치솟으면서 올여름 최고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반면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방은 열대야와 폭염의 기세가 한풀 꺾인다고 합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제까지는 동해안 지역이 많이 더웠는데 오늘은 상황이 바뀌었다고요? 네, 오늘은 서울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서풍에서 동풍으로 서서히 바뀌고 있기 때문인데요. 출근길인 지금은 비교적 선선함이 감돌고 있지만 앞으로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고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2도로 하루 만에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하겠습니다. 반면 동풍이 불어드는 동해안 지방은 오늘도 어제보다는 더위의 기세가 한결 누그러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1.1도, 대전은 19.9도로 예년 기온을 다소 웃돌고 있고요. 어제까지 밤더위가 나타났던 동해안 지역은 당분간 열대야가 누그러지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남부지방 곳곳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2도, 대전은 34도, 대구는 35도 등으로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또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강원 남부와 경북 북부 내륙 쪽에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네, 이렇게 더위가 강해지면서 온열 질환에도 비상이 걸렸다고요?
네, 연일 맑은 하늘에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일사병이나 열사병, 탈진 등 온열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무척 큰데요. 여름철 건강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런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과 그늘, 휴식 이 세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는 게 좋은데요. 야외 활동 시 커피나 탄산음료 대신에 깨끗한 물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고요. 그늘 등 시원한 곳에서 틈틈이 휴식을 취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33도까지 올라서 이번 더위가 절정에 달하겠고요. 주말에는 전국에 비와 소나기가 내리며 더위의 기세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서해안과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까지 짙게 끼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를 마칩니다. 오늘도 활기찬 아침 보내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